예, 이어서 모납소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납소니는 전에 얘기했듯이 수요 독점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당연히 그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납소니는 당연히 기업입니다. 여러 명의 노동자들과 이제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임금을 결정하냐면 바로 수요 독점 기업이 임금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고용 규모도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죠. 임금과 고용, 몇 명을 고용할 것인지 고용 규모도 수요 독점 기업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독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직접 대면 강의에서 좀 설명해야 될 필요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하셔야 돼서 가능한 모납소니에 대한 인트로덕션까지만 영상으로 만들고 조금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강의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뭐 이건 제 생각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겠죠.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균형임금, 네. 균형임금을 지급하고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임금을 받겠죠.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독점과 구분되는 차이는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모든 기업들이 다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러한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경쟁적이 아니라 만약 단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 고용 규모와 임금이 결정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모납소니 수요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수요 독점은 어떤 특징을 갖는 기업이냐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노동 공급 곡선을 갖는 기업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독점이에요. 모나폴리를 생각해 본다면, 모나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하향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죠. 모나폴리, 독점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독점 기업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들은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여하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모납소니니까요. 모납소니는 어버드 슬로핑 서플라이 커브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모납소니스트가 수요 독점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커피숍은 좀 작은가요? 조금 이렇게 규모가 큰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1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명 더. 그런데 지금 뭐 노동시장이 매우 잘 돌아가고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냐면 1명을 더
뽑으려면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을 뽑을 때에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모납소니스트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뭐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것은 물론 포항에 포스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포항이란 도시가 크긴 크지만 그 뭐 이렇게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포항의 포스코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울산에도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울산이 그래도 꽤 기업이 좀 큰 기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이어서 볼 텐데 첫 번째 경우는 수요 독점 기업이 수요 독점이니까요. 뭐 도시 혹은 어떤 지역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 지역 혹은 그 도시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바로 근로자들이겠죠. 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잠재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의중 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첫 번째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모납소니스트가 사람들의 의중 임금을 관찰하지 못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중 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도시를 생각하시고요. 그 도시에 하나의 좀 큰 기업이 큰 기업 하나밖에 없고 사실 미국의 중소도시 같은 데는 정말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굴지의 기업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운영되는 도시들이 미국에는 꽤 많거든요. 뭐 이렇게 동부나 서부에 있는 대도시 외에는 뭐 시카고라든가 이런 대도시 외에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인구가 뭐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서울의 한 뭐 구, 뭐 노원구면 노원구 이런 구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도시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수요 독점 기업들이 이게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사실 좀 비현실적이죠.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중 임금을 다 알고 있다. 뭐 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알고 있다. 첫 번째 케이스 가정해 보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 차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perfectly discriminating 모납소니스트고요. 이게 완벽하게 차별하는 모납소니스트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뭐 가격 차별이 가능한, 뭐 완벽한 가격 차별이 가능한 수요 독점 기업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 저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의중임금을 알고 있을 때, 정확하게 의중임금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의중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알고 있다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딱 리저베이션 웨이지, 이런 표현은 필기할 때 쓰면 안 되겠죠. 정확히 의중 임금만큼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일을 하려고 하겠죠. 자, 우선 노동 공급 곡선을 잘 표현해야 될 텐데 앞서 제가 뭐 몇 번 가정했던 것처럼 이 마을에 사는, 이 타운 혹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의중임금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의중임금이 가장 높은 사람 순서대로 정렬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 사람의 똑같은 사람의 대칭이죠, 그렇죠?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저베이션 웨이지 순서대로 사람들을 줄을 쭉 세울 수 있겠죠. 물론 의중임금을 모른다고 해도 줄을 맞지 않은 것처럼 이제 줄을 세웠다고 해도 괜찮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리저베이션 웨이지 순서대로 줄을 서 있고 정확히 모납소니스트는 이 사람들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결국 리저베이션 웨이지와 같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30번째에 있는 라이언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W30이라는 뜻입니다. 라이언 맞죠? 예. 라이언의 의중임금은 W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경쟁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이 시장의 임금이 W30으로 정해진다면 당연히 라이언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W30보다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더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일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라이언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30이라는 것을 모납소니스트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모납소니스트는 라이언을 채용할 때 W30만큼만 지급하면 돼요. 올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프가 10번째 있어요. 올라프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라이언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올라프를 채용할 때 10번째 사람이죠. 10번째 사람인 올라프를 채용할 때 기업은 W10만큼만 지급하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그냥 생각만 잘하면 논리적 사고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논리적 사고만 한다면 이 서플라이 커브가 노동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과 같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알고 있어요. 모납소니스트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쯤 있겠죠. W1이라고 하죠.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을 채용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바로 W1입니다. 근데 제가 한계 비용은 보통 생산을 한 단위 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모납소니스트 문제에서는 한 사람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임금도 한계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첫 번째 사람을 채용할 때 기업은 W1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을 채용할 때 기업은 W2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W3, W4 쭉 해서 10번째 사람을 채용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W10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째 사람을 채용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W30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을 고용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그게 바로 한계 비용이죠.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추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셔널 코스트가 W1이고요. 두 번째 사람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어디셔널 코스트는 W2.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곡선은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 커브는 정확히 기업의 한계 비용 또는 뭐 추가 비용,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한계 비용은 정의를 따로 하죠. 여기서의 한계 비용이란 모납소니스트 문제에서의 한계 비용이란 한 사람을 추가로 더 고용할 때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한계 비용을 생산을 한 단위 더 할 때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라고 이제 정의하는데 여기에서는 고용으로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급 곡선 또는 의중 임금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납소니스트가 의중 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적어놨죠. 의중 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업은 모납소니스트는 정확히 그 사람의 의중 임금만큼만 지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의중 임금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급 곡선이죠.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은 죄송합니다. 그냥 공급 곡선입니다. 의중 임금 곡선은 바로 모납소니스트의 한계 비용 곡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바로 그 사람의 의중임금이니까 그렇죠. 한 사람 더 채용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바로 그 사람의 의중임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의중임금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한계 비용과 같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조금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업이 의중임금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 의중임금만큼만 지급하면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중임금만큼 지불하면 되겠죠. 두 번째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중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돼요. 근데 공급 곡선이 바로 의중임금 곡선과 같으니까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채용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한계 비용. 두 번째 사람 채용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한계 비용. 그래서 의중임금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과 같아지는 것이죠. 자, 이제 공급 곡선을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marginal cost라고 해서 MC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수요 독점 기업이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몇 명까지 고용하는 것이 최선일까? 여기서 임금은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임금은 각자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마다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 지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확히 맞춰서. 그래서 수요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는 이 경우에 의중임금을 정확히 아는 경우에는 단순히 고용 규모만 결정하면 됩니다. 몇 번째 사람까지 고용할 것인가가 바로 수요 독점 기업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한계 비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업의 의사결정은 단순하잖아요. 한계 수입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마지노 코스트라기보다는 추가 비용이 더 정확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마지노 코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추가 수입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참고로 그냥 이것도 한계 수입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얻는 수입은 뭐가 될까요? 한 명을 더 채용했을 때 기업이 추가로 얻는 수입은 무엇일까? 그게 질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계 수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한 명 더 고용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 한 명 더 고용하면 고용된 사람이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컨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불렀고요. 이건 생산물의 단위가 될 테니까 이걸 시장에 팔아서 P의 가격에 팔아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더 고용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 독점의 경우에도 노동 수요 곡선 또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은 우하향하게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가 추가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의 노동 공급 곡선이 바로 추가 비용이 되는 것이죠. 또는 한계 비용. 기업의 의사결정은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고용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추가 수입이 추가 비용보다 크다면 당연히 고용을 늘리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추가 수입이 추가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을 늘림으로써 추가 수입이 추가 비용보다 크니까 고용을 늘림으로써 당연히 이윤을 늘릴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추가 비용이 더 큰 상태는 이쯤 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가 추가 수입이고 여기가 추가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용을 줄이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정확히 아는 모납소니스트는 어떤 점에서 고용 규모를 결정할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노동 공급 곡선이 되겠죠. 곡선이 만나는 점 또는 이걸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한계 비용 또는 추가 비용과 추가 수입. 추가 수입과 추가 수입이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 규모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40명. 40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 W스타는 별 의미는 없는데요. W스타는 바로 마지막에 채용된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되겠죠. 아이스베어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 다 받기 때문에 W스타만큼의 임금을 이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의중임금, 모든 사람들의 의중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납소니스트는 몇 명을 고용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고요. 임금은 고용된 사람들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의중임금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모납소니스트의 고용 규모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제가 도시에 사는 혹은 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알지 못한다면 모납소니스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모르니까요. 사람들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의 임금만을 지급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가격 차별, 임금 차별이 불가능한 모납소니스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의 임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도 결정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두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의중임금을 정확히 아는 경우와는 이제 문제가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